어제 MBC, KBS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KBS 조사죠. 민주당 후보 뽑겠다 40%, 국민의힘 뽑겠다 33%.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라는 것이 앞섰습니다. MBC 조사를 보면 정부 견제가 56, 그리고 일당 예상이 민주당 49, 국민의힘 33. 그 말씀하면서 왜 이렇게 목이 메이세요? 아니 갑자기 사례가 걸렸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뭐 특정 정당에 호불호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사전 투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론이 계속 갈까요? 아니면 또 한번 출렁일 만한 요소가 있겠습니까? 대답하기 힘든 건 꼭 저한테 먼저 물으시네요. 여론조사 전문가시기 때문에. 예. 선거를 4번 치러서 4번 다 승리했던 굉장히 유명한 그분의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얘기를 하다가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고 전략기획통으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소장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 아니면 판세 거의 안 바뀝니다. 아. 딱 들어갈 때 그 시점의 지지율을 서로 긴장하고 조심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유지돼. 여기 선거 직접 네. 여러분 치러보셨으니까 더 피부로 아시겠지만 여간에서는 잘 안 바뀝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들어와서 돌발적인 게 빵 크게 터졌는데 어느 한쪽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거면 조금 바뀌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 양반 말이 그냥 하는 말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래서 바뀔 수 있는 여지 중요하게 우리가 볼 것은 투표율은 저는 좀 보고 싶어요. 투표율이 극단적으로 낮다면 네. 제가 뭐 글을 쓰느라고 최근 이번 선거 빼고 7번의 총선 투표율을 평균 내봤더니 네. 54.7%더라고요. 지난 4년 전에 66%는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거죠. 네. 아시겠지만 대선 투표율은 다 75%대에 네. 넘고 54.8이 평균인데 이번에 만약에 50% 정도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 민주당의 압승을 현재 예상하고 있지만 그거 속단일 수 있습니다. 정권 심판을 좀 세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투표장에 가서 기표를 해야 그게 심판 여론이 그야말로 투표로 행위로 바뀌는 건데 네. 이 정도면 뭐 다들 투표 심판한다니까 나 안 가도 되겠네. 이게 만약에 퍼진다면 네. 그래서 50% 정도밖에 안 된다면 지금 예상과는 사뭇 다른 게 나올 것 같고 61, 2%를 넘긴다면 현재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군요. 그 갤럽이 조사했더니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한 유권자 비율은 76.5%. 그러니까 반드시 투표하겠다 76.5, 가능하면 투표할 생각이다 18.2, 투표하지 않겠다 5%.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늘 여론조사에서 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론조사의 문항을 끝까지 다 답한 분들의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정치에 관심이 많고 인내심이 있는 분들은 네. 투표를 많이 하죠. 근데 대략 그 총선 투표율이 네. 최근 3번의 총선은 많이 높아졌죠. 왜냐하면 사전 투표의 그렇죠. 도입 때문에 네. 그 전 총선하고 최근의 총선하고는 투표율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 대략 뭐 총선 투표율로는 60%를 넘나드는 투표율 정도가 사전 투표 도입 이후의 평균적인 투표율로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지금 결국에는 투표장까지 가야 되는 동기를 누가 부여하느냐. 이게 누가 좋아서 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보다 많은 수는 누가 아니면 어떤 세력이나 정당이 싫어서 가는 투표가 더 많거든요. 이른바 네. 분노 투표. 네. 분노 투표. 그래서 분노 투표가 일어나면 총선 투표율이 60%를 훌쩍 넘을 가능성이 네.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동의합니다. 분노 투표. 네. 예, 예. 62, 3%는 아마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62, 싶고 3%. 그리고 모든 여론조사에요. 네. 꼭 투표하겠다는 거 항상 75% 이상이에요. 항상.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게 안 나. 네. 민주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재외 국민 투표 시작된 첫날 투표율이 9.4%에 달했다면서 지난 총선 대비
3배에 가까운 놀라운 수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외국민 투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사전 투표 결과 뭐 이런 것도 좀 놓고 보면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나 높아질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요. 공식 선거운동 직전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충청권 때문에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당연한 예측이고 이게 또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번 뒤집어진 건도 있곤 한데 공교롭게도 세종갑 지금 국회가 가야 할 그 지점에 민주당 후보가 갑자기 사퇴하게 없어지게 그렇죠.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누가 될까 이건 뭐 관심이긴 한데 이걸 하면 두 군데에다가 격동을 시킬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네. 국회를 받아들이게 되는 세종에서야 마다할 리가 전혀 없는 것이고 서울에서도 뭐 여의도 지역이 얼마나 그렇게 크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의도 뭐 개발 제한 이런 것들이 해제된다고 하니 그런데 그건 플러스 쪽으로만 생각했을 때 그러는 것이고요. 네. 우리 국민들이 저 얘기 갑자기 꺼내는 거는 충청 뭐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것까지도 간파를 하실 것 같아서 네. 그런데 지금 한번 거세게 불이 붙어버린 특히 네. 팥뿌리 건이 결정적이었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화를 내는 지점이 의외로 우리 파가 이럴 줄 한 달 전에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일국의 큰 중요한 선거가 파 가격과 뿌리냐 한 단위냐 가지고 한다는 게 실은 너무 넌센스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민심이 어디서 폭발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교훈이라면.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확 뒤집어 있기 때문에 국회를 옮기는 것은 국가의 긴 흐름에서의 대개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예 대통령실도 함께 가고 수도도 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불쑥 꺼낸 카드로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제 평소 저의 지론입니다만 네. 지금 이 상태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국회 그리고 주요 정부기관은 서울에 있으면서 세종에 또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나눠져 있는 이렇게 사실상 두 집 살림하는 게 저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모으는 게 맞습니다. 미국 같으면 우리보다 영토는 수십 배 넓고 네. 인구도 7배 정도 많잖아요. 그럼 미국의 수도 와싱턴 DC를 가봐도 사실은 백악관하고 연방의회 건물하고 1.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사방 1마일 안에 웬만한 정부 부처 주요 정부 부처는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뭐 국방부 같은 펜타곤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냥 그 좁은 면적 안에 웬만한 정부 부처 중요한 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야 사실은 효율적으로 일이 되거든요. 이렇게 세종시 따로 서울 따로 돌아가는 거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는 맞는데 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선거 목전에 얘기하냔 말이죠. 그걸 믿어주겠어요 이거를 맞아요. 국민들께서 쟤네 급하니까 또 던지나 보다 이렇기 때문에 별로 저는 유효한 뭐 선거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칠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갤럽 조사를 쭉 봤더니요. 실제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하기 전보다 직전의 조사가 한 15% 떨어진 거예요. 대전, 충청, 세종에서 31 긍정평가가 대통령 긍정평가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이 발표를 하고 나서 봤더니 이번 주죠. 4주차에 그 대통령 지지율도 43%로 오르고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도 46%로 올랐다. 그러니까 사실상 회복했다. 그러니까 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효과는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세종갑 여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꽃 이게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그 민주당 후보가 탈락하고 네.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류재화 후보 이렇게 양강 구도인데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월 25일에서 3월 26일 사이에 세종갑구 주민 5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종민 후보가 26.1 그리고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가 19.8 근데 이 지역에 부동층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조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숫자 변화가 꽤 크죠. 그 전에 김종민 후보가 10% 안팎 그 정도 나오지 네, 네. 않았었나요? 지금 어디나 지금 옷 바꿔 입거나 탈당하신 분들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여기가 본인의 지역구도 아니었었고 그 아마 김어준 그 뉴스공장에 김종민 후보가 나와서 사과 비슷한 걸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도 봐요. 그 정치자는 정치적 충성도가 대단히 높고 각종 사이트를 통해서 파급 효과 자체 확산시키는 확장력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찍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국힘 후보 민주당 후보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그래서 국힘 후보를 찍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차라리 투표를 포기해버리고 말지. 그런데 김종민 후보 같은 경우가 그들이 보기에는 배신자 또는 좀 뒤끝이 안 좋게 헤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힘 후보가 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론조사에 김종민 후보 지지 측으로 돌아섰을 것이고요. 네. 에이 이러면 나 투표 안 해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김종민 후보에게 조금 더 승리 가능성이 좀 커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근데 전망하세요? 지지율 들어보니까 지금 50% 이상이 지지 후보 없음이나 뭐 네. 무응답인 것 같은데요. 예. 두 후보의 합이 50이 안 안 되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워낙 부동층이 많긴 한데 네. 지금 직후니까 더 그럴 거예요. 예. 네. 그럼 투표장에 아예 안 나와 버릴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엔 김종민 후보는 네. 저 뭐야 로또 맞았어요. 정말로. 정말로 로또 맞았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성관이 후보 등록 이후에 민주당 후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저런 세상에 일은 거의 없잖아요. 처음 보는 그동안 있었습니까? 이런 선거가? 아 그러니까 완전 로또죠 로또. 네. 제가 보기엔 로또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기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오셨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는데 좀 웃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준석 대표가 네. 세종 출마를 한참 고민을 했어요. 아, 글로 갔어야 됐다. 그러니까. 야, 아, 잘못 골랐네. 정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로또 맞네. 네.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로또지. 그러니까. 예상하면 로또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로또가 맞다. 네, 어쨌든 지금 이 지역에서 어떤 뭐 지금 어쨌든 부동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동네마다 조금 편차는 있겠어요. 당연히 투표율이. 있죠. 예. 그럼요. 예. 254개인데 네. 총선은 절대 전국 정당 평균 지지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되고 네. 적용해봤자 안 맞는 곳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고 네. 투표율은 정말 이루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어디는 3파전 어디는 뭐 지금 이렇게도 되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누구와 누구가 붙어 이것도 투표율에는 크죠. 네, 그렇죠. 정치적 동인이 명백한 확신층의 꼭 투표하는 분들 제외하고는 네. 아 이번에 걔들이 또 세 번째부터 그래서 투표하는 분도 있고 네. 아우 지겹다 걔들 그래서 안 하는 분도 당연히 있을 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소선구제 하에서는 뭐 2표 차이로 이겨도 당선이고 그러니까요. 뭘 한 표 차이로. 그러니까 예. 12,000표 차이로 이겨도 어차피 한석인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 지지도가 별 소용이 없는 게 이게 골고루 조금씩만 이기면 왕창 이기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것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된다고 될것 생각해요. 같아요. 그래서, 국회선거구제. 예, 그래서 조금 뭐, 그러니까 진짜 이번 국회 22대 국회 열리면 정말 해야 될 숙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정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프로에서 한번 네. 정치 개혁을 주제로 잡아서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문제도 한번 다루고 네. 선거법, 선거구 문제도 좀 정말 해봐야 돼요. 우리가 네. 지금 대선 뭐 열 며칠 남겨두고 막 숫자 읽다가 예. 갑자기 하는 것은 좀 미안한 감은 있지만 예, 예. 진지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올 오어 너싱 게임이 맞아요. 많고 예. 한 가지 더 기회가 되니까 예. 그리고 이 프로에 예. 굉장히 몰입도가 높으니까 아까도 저 대본에는 잠깐 있었는데 우리가 건너뛴 건지 다음에 얘기할 건지는 모르지만 예. 요즘 흔히들 너무나 여론조사들이 쏟아지고 들쑥날쑥하고 도대체 뭘 믿어야 돼 하는 분들이 다 나오는데 네. 그중에 자주 습관적으로 언급되는 게 보수 또는 진보가 과대 표집됐다, 과소 표집됐다 예, 예, 이런 예. 말들을 많이 예. 하는데요. 네.
여론조사 실무를 꽤 맡아서 여러 해 동안 일해본 사람으로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보수가 과대 표집됐다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나라 전 국민의 보수가 몇 %라는 기준은 누구도 갖고 있지 않고 없어요. 과대, 과소 이 말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네. 그 기준은 공적인 권위에 의해서 부여되는 기준이고 구성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숫자로 나타나는 팩트. 네. 그거보다 많으면 과대, 적으면 과소인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성향의 보수는 40.28%다. 어디 적혀 있습니까? 확인할 수 그러네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동안 쭉 관행적으로 해왔던 여러 조사 데이터의 응답률을 쭉 따져보니까 보수들이 대개 이만큼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더 많이 이번에 응답을 했다거나 네. 이번에는 좀 적게 응답을 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보수가 과대 표집됐다 이 말은 정말 틀린 얘기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30대가 과대 표집됐다 이 말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행안부의 주민등록표 인구상에 보면 지난달 말 현재로 대한민국 5,500만 인구 중에 30대는 뭐 몇백만이가 딱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할당만큼만 30대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30대가 20%인데 여론조사에서는 28%가 30대 응답했다. 네. 그건 과대 표집이 맞죠. 그건 선관위에서도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하고요. 그래서 특정 정치 성향이 과대, 과소 이 말은 좀 조심스럽게 써서는 안 된다. 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